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잃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회의장입니다. 평소처럼 의원들 사이를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네,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서늘한 칼빛이 번뜩입니다. 한 번, 두 번, 피가 튀는 끔찍한 혼란 속에서 무려 23번의 칼날이 그의 몸을 향해 쏟아지거든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격렬하게 저항하던 카이사르는 암살자들 사이에서 한 청년의 얼굴을 발견하죠. 그리고 모든 저항을 포기한 채 옷을 뒤집어쓰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너마저. 맞아요. 우리는 이 청년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의 대명사로 기억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만약에 피 묻은 단검을 쥐고 있던 그 남자가 그 방에서 자신이 가장 도덕적이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수한 이상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 서늘한 역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배신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탐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브루투스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철학적 딜레마, 그 도덕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아, 딜레마요? 네. 한 인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그 거대한 압박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브루투스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졌던 그 엄청난 무게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명문가 출신이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의 조상이 그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고 과거 로마를 지배하던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만든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격인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에게 공화정은 단순히 여러 정치 체제 중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신의 성씨 자체가 왕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무슨 훈장 같은 거였으니까요. 와, 그 가문의 무게감이 엄청 났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브루투스를 평생 짓눌렀을 기막힌 가족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인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의 아주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헉, 진짜요? 원수의 연인? 아니 독재자의 연인이 어머니였다고요?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유명해서 심지어 당시 로마 사교계에서는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세상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그의 삼촌이자 훗날 장인이 되는 소카토라는 인물은 뼛속까지 보수적인 공화주의자로서 카이사르의 가장 끈질긴 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의 연인이자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는 독재자 카이사르, 그리고 나의 정신적 지주이자 독재자에 맞서 싸우는 장인 소카토, 이 사이에 꽉 끼어 있었던 거잖아요. 숨이 턱턱 막혔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딜레마가 폭발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이었죠. 사실 브루투스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폼페이우스거든요. 네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근데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대신 그 원수인 폼페이우스의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아니 왜요? 카이사르가 어머니 연인이고 자기한테도 잘해줬을 텐데 굳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지점이 바로 브루투스라는 인간의 핵심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맹렬한 신봉자였거든요. 스토아주의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원한, 친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억누를 것을 요구합니다. 아, 오직 이성과 도덕만 따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공공의 선과 도덕적 의무만이 가치 있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공화정을 수호하는 쪽에 섰다면 기꺼이 그 밑으로 들어가 싸우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로서 브루투스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자, 이 상황을 한번 천천히 풀어볼까요? 현대로 조금 당겨와서 일상적인 비유를 해보죠. 제가 막 상상을 해봤는데 내가 어떤 거대한 IT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창립자인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적인 사용자 정보 보호라는 신념 하나로 세운 곳입니다. 네, 할아버지의 굳건한 신념이죠. 네, 그런데 나를 너무나 아껴주고 파격적인 승진까지 시켜준 현재의 CEO, 멘토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독재 국가에 몰래 팔아넘기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네요. 나를 챙겨준 은인을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정체성의 뿌리인 회사의 철학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것인가? 브루투스는 딱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폼페이우스가 패배하거든요. 그럼 적군에 섰던 브루투스도 숙청당해야 마땅한데 승리한 카이사르는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로마의 핵심 요직에 앉혀버립니다. 엄청난 총애를 베푼 거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그 사적인 감정하고 고화정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 사이에서 밤마다 자기를 막 채찍질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사적인 은혜에 흔들리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로서 치욕스러운 나약함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모순이요? 어떤 거죠? 브루투스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고결한 공화정이라는 제도가 과연 로마의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고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현대인들은 공화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투표권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현대 민주주의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니까요. 하지만 당시 로마의 공화정은 사실 소수 엘리트 귀족들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대대로 독점하는 철저한 과두제에 가까웠잖아요. 의원들끼리 파벌 나눠서 권력 투쟁하는 동안 일반 평민들은 엄청난 세금과 고리대금에 시달리면서 빈곤의 늪에 빠져 있었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팩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도덕적 순수성을 부르짖던 브루투스 본인이 저기 키프루스 섬에서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무려 48%라는 완전 살인적인 이자율로요. 아니 무슨 조폭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짚으셨어요. 심지어 48%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키프로스 의원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브루투스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빚을 독촉했습니다. 와, 굶어 죽는데 군대를 동원해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악덕 채권자이자 위선자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브루투스 본인은 이게 자신의 철학과 모순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당시 원로원 귀족들에게 공화정이란 그 우월한 엘리트들이 미개한 평민과 속주를 다스리면서 그 대가로 부를 얻는 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였거든요. 스토아 철학의 자비와 도덕은 자기들 같은 귀족 계급 안에서나 통용되는 뭐랄까 사치스러운 규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네요. 귀족들끼리만 서로 도덕적이면 되는 거고 평민들은 그냥 착취의 대상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에 거대한 돌을 던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갈리아 전쟁을 제패하고 내전을 끝내버린 영웅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 카이사르는 절대 권력인 종신 독재관 자리에 오르자마자 원로원이 기겁할 일들을 막 벌입니다. 빈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달력을 개혁하고 해외 식민지에 땅을 줘서 이주시켰죠.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막 쏟아부은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선 완전히 열광했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밥 굶기게 만드는 무능한 의회보다는 당장 내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독재자가 훨씬 나은 지도자 아닐까요? 브루투스가 지키려던 공화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공화정의 전통이니 헌법적 가치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당장 내 빚을 줄여주고 내 입에 빵을 넣어주는 독재자가 100번 낫죠. 하지만 원로원 엘리트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카이사르의 개혁은 그저 빈민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기 위한 위험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켜온 로마의 시스템, 즉 자신들의 기득권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뼈저린 공포를 느낀 거죠. 그 공포가 결국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게 만든 이른바 세 가지 최후의 일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카이사르가 원로원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수여하려고 신전으로 쫙 찾아갔는데 카이사르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건방지게 딱 앉아서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헐, 로마 최고의 권위기관이 원로원 의원들이 단체로 갔는데 앉아서 맞이해요? 그건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내 발밑이다 이거 선언한 거잖아요. 네,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두 번째는 카이사르의 동상에 누군가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놨을 때 벌어집니다.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 2명이 그 왕관을 확 떼어냈는데 카이사르가 경로해서 그 호민관들을 직위 해제해버렸어요.
아, 왕관을 떼어냈다고 화를 냈다는 건 속마음은 이미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네요. 의원들도 이자가 정말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구나 직감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루페르칼리아 축제 사건이죠. 카이사르의 최측근인 안토니우스가 그 대중들이 꽉 찬 광장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막 달려와서 카이사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 한 겁니다. 축제 중에 갑자기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했다면서요. 네, 여러 번이요. 카이사르는 군중의 싸늘한 반응을 살피더니 짐짓 그 왕관을 밀어내며 거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한 모양새지만 원로원 의원들은 이 쇼의 진짜 목적을 간파했습니다. 아, 대중들이 왕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간을 본 거구나.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원로원 귀족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카이사르가 왕관을 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카시우스를 중심으로 6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음모의 얼굴마담으로 브루투스를 끌어들입니다. 카이사르의 엄청난 총애를 받는 동시에 공화국의 상징적인 혈통을 가진 그가 가담해야만 이 암살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공화정을 무너뜨린 자의 자손이 공화정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암살을 계획하는 밀실에서 브루투스의 그 기이할 정도의 순수성, 이게 소름 끼치게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암살의 타겟을 정할 때 아주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집니다. 카시우스를 비롯한 현실적인 정치가들은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팔인 안토니우스도 반드시 함께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안토니우스를 살려두면 당연히 그가 카이사르 세력 귀합해서 복수하려고 할 텐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죠. 근데 브루투스가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폭군을 처단하는 해방자이지 반대팔을 썰어버리는 학살자가 아니다. 와, 해방자지 학살자가 아니다. 명분은 참 좋네요. 네, 카이사르라는 왕이 되려는 한 개인이 문제일 뿐 그의 정책이나 그를 따르는 부하들까지 다 죽이면 대중의 눈에 이건 그저 비열한 정치적 숙청으로 보일 거라는 주장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이 역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귀괴하게 느껴졌거든요. 암살이라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명분과 과정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암 종양을 도려내겠다고 칼을 든 외과 의사가 주변의 건강한 세포는 단 1mm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강박증에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수술하다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그 외과 의사의 비유가 브루투스의 치명적인 한계를 정확히 찌릅니다. 브루투스는 현실 정치가 무균실에서 진행되는 정밀한 수술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권력 투쟁은 무균실이 아니라 피 웅덩이가 고인 도축장에 가까웠죠. 도축장이요? 네, 진짜 피부냄새 나는 곳이었으니까요. 브루투스는 인간의 감정이나 탐욕, 대중의 그 예측 불가능한 분노 같은 불순물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이성과 도덕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안토니우스를 살려둔 이 티 없이 맑은 이상주의적 결정은 불과 며칠 뒤에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게 되죠. 자, 마침내 운명의 3월 15일 아침이 밝습니다. 온갖 불길한 징조들이 쏟아졌다고 하죠. 네, 카이사르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남편의 피투성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악몽을 꾸고 제발 외출하지 말라고 막 애원을 했고요. 유명한 점쟁이 스푸리나도 3월 15일을 조심하라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쯤 되면 찝찝해서라도 하루 쉴만한데 결국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말았네요. 네, 회의가 시작되려 할 때 암살자 중 한 명인 틀리우스 킴베르가 청원을 하는 척하며 카이사르에게 다가가서 그의 토가 자락을 거칠게 팍 끌어냅니다. 그것이 행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죠. 토가를 끌어내리는 순간 등 뒤에서 카스카가 척 칼을 내리꽂고 사방에 숨어있던 6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막 짐승처럼 달려든 거군요. 평생을 험난한 전쟁터에서 보낸 카이사르도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들고 있던 스타일러스 펜을 휘두르면서 암살자의 팔을 찌르기도 하죠.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수십 개의 칼날이 막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문득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브루투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 자기가 그토록 아꼈고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청년의 손에 단검이 들려있는 걸 본 거네요. 네, 그 순간 카이사르는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옷으로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23번이나 난도질을 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치명상은 가슴에 꽂힌 단 한 번의 칼질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너무 흥분하고 막 허붕된 나머지 자기들끼리 찔고 베이기까지 했거든요. 뚝뚝 떨어지는 단검을 막 쳐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외쳤죠. 여러분, 로마 시민 여러분, 폭군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헌법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민중이 환호하면서 자신들을 진짜 해방자로 떠받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집문을 쾅쾅 걸어 잠그는 무거운 공포와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로마 광장에서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두 번의 연설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바로 여기서 브루투스의 논리적 이상주의와 안토니우스의 원초적 현실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타자는 브루투스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들을 설득하는 엘리트 변호사의 변론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카이사르를 찌른 것은 그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카이사르가 살아있는 채로 노예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죽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공화정의 가치, 자유, 폭군 타도의 정당성, 아주 논리적인 명분을 내세웠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시민들도 듣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이성적인 동의는 불과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죽은 카이사르의 시신을 실은 수레를 끌고 검은 상복을 입은 안토니우스가 단상에 딱 오르거든요. 안토니우스는 브루투스처럼 법률이나 헌법 같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을 다루는 법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었군요. 네, 그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날것의 감정, 분노와 슬픔을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시신을 덮고 있던 그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토가를 들어서 군중의 눈앞에 활짝 펼쳐 보입니다. 아, 시각적인 충격요법이네요.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배불리 먹였던 은인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의 칼에 난도질 당한 흔적입니다. 하고 외친 거죠. 이 엄청난 시각적 충격은 브루투스의 모든 그 논리적 변론을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확 구겨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안토니우스가 완벽한 결정타까지 날려버리잖아요. 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한 건데 이 유언장 내용이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네, 자신의 개인 정원을 로마 시민들의 공원으로 기증하고 로마의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75드라크마씩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75드라크마.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당시 로마의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가 석 달에서 넉 달 동안 숨만 쉬고 일해야,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이 선동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먹혀들었을까요? 브루투스는 이 사건을 무균실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헌법적 절차로 포장하려 했지만 안토니우스는 이것을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아껴주던 아버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들한테 공화정 수원이 뭐니 하는 귀족들의 철학은 내 알바가 아니었던 거죠. 당장 내 손에 쥐어질 넉 달치 월급,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영웅의 처참한 시신. 이 원초적인 자극 앞에서 군중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순식간에 이성적인 시민에서 횃불을 든 폭도로 돌변한 군중은 당장 암살자들을 찢어 죽이겠다며 막 달려갑니다. 브루투스는 자기가 목숨 걸고 구원하려 했던 바로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에 쫓겨서 도망치듯 로마를 빠져나가게 되죠. 이 장면, 우리 현대사회의 선거나 여론전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대중은 아무리 복잡하고 고상한 국가적 이념이나 거시 경제 지표를 막 들이대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내 지갑에 직접 꽂히는 지원금이나 시각적으로 분노를 자극하는 충격적인 스캔들 앞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반응하고 결집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도덕과 논리보다는 늘 피냄새와 실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이니까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결국 쫓겨난 브루투스와 암살자들은 필리피 평원에서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토벌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 패배를 직감한 브루투스는 자신이 쥐고 있던 칼 위에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네요. 여기서 역사가 남긴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역설이 완성되죠. 브루투스는 로마의 왕, 즉 황제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인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극단적인 암살은 오히려 로마를
10년이 넘는 끔찍한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결과적으로 평화와 질서를 갈구하던 민중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브루투스가 막으려 했던 1인 지배 체제인 제정시대가 역설적이게도 브루투스의 피 묻은 손에 의해 가장 완벽하고 신속하게 뿌리내리게 된 거군요. 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결말입니다. 참, 듣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제 오늘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그는 은인을 찌른 비열한 배신자입니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헌법을 지키려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극적인 영웅입니까? 글쎄요. 그의 선택은 얽히고 설킨 가족사에 대한 부담, 스스로를 통제하려 했던 스토아 철학의 신념, 그리고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 엘리트 집단의 공포가 한데 뒤엉켜 터져나온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순수한 이상을 꿈꿨지만 그가 딛고 서 있던 현실은 결코 순수하지 못했죠. 청취하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브루투스가 자신의 그 티 없이 맑은 이상을 조금만 굽혔다면 어땠을까요? 타협을 했다면 말이죠. 네, 카이사르라는 현실적인 괴물을 단칼에 도려내려는 오만을 버리고 그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공화정의 병폐를 고쳐나가는 실용주의적인 길을 택했다면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타협 없는 순수한 이상이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대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원로한 바닥에 쓰러진 카이사르의 피 묻은 얼굴과 단검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을 브루투스의 창백한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조직생활 속에서도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나의 신념이나 강박이 오히려 소중한 현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이 깊고 진한 심층 탐구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할 더 흥미롭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사의 역사 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